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제가 생애 첫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목소리가 아직 많이 잠겨 있어요. 들으실 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박충훈 작가님의 행복을 읽는 시간입니다. 박충훈 작가는 강원도 영월 출생으로 월간 중앙 공모에서 당선되고 월간 문학에서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습니다. 오늘 이 행복을 읽는 시간은 전쟁 중에 흑인 아이를 출생한 주인공의 친구네 가정사를 중심으로 전쟁의 아픔을 또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친구 엄만 흑인 아이를 낳게 되었을지, 그 이후로 그들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읽는 시간, 박충훈. 북한산 둘레길을 걷던 중에 고향 친구 유인하게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동창 모임과 향호에도 있어서 가끔 만나던 터였는데 무턱대고 주먹을 불쑥 내밀듯이 말했다. 너 우리 집에 좀 와야겠다. 나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고향 친구지만 그의 집에 가본 적은 없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집 자랑하려고 느닷없이 날 청하진 않을 것이다. 집에 오라니 내가 왜 너네 집에 가야 하는데? 야, 우리 엄니가 미국서 왔다. 네가 보고 싶어 죽겠단다. 뭐? 엄니가 왔어? 그렇다니까. 어제 왔는데 당장 널 부르라고 성화다.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나도 어이가 없다. 횟수를 짚어보니 그 노인 90이 넘었을 것이다. 노인네가 망령이 들지 않고서야 나를 죽겠도록 보고 싶을 리가 없다. 하기는 노인네 기억에 아들 친구인 내 흔적이 덜어 있었을 것이란 생각은 들었다. 그렇더라도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다 온 노인네가 뜬금없이 내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이유를 더듬어 보았다. 이낙이 어머니가 미국으로 가던 해인 1973년 8월 중순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지 사흘째였는데 점심을 먹고 대청에 누워 책을 보는데 어머니가 불렀다. 얘야, 얼른 좀 나와봐라. 일어나 보니 붕당 밑에 서 있는 어머니 얼굴이 몹시 당황한 모습이었고 거듭 손짓을 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끌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물었다. 엄니, 뭔 일이 났어요? 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내 손을 잡아 끌어 앞세우고 대문을 나섰다. 대문 문지방을 넘어선 난 가슴이 서늘해지는 충격과 함께 머리가 화끈하도록 열이 올라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다. 마당에는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자와 군복을 입은 흑인 청년이 서 있다가 겸연쩍게 희죽이 웃으며 돌층계 앞으로 다가섰다. 나는 여전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당으로 내려섰는데 중년의 흑인이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영어로 말했다. How are you? 나는 이내 짐작하는 바가 있어 손을 잡으며 거두절미하고 영어로 물었다. 혹시 유인하기를 찾으시는 겁니까? 흑인은 활짝 웃으며 내 손을 다시 움켜잡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와이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라 영어를 웬만큼은 할 줄 안다. 이 흑인을 20여 년 전에 보았었다. 그렇다면 옆에 서서 빙글빙글 웃는 군복 차림의 청년은 이 사람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두 사람이 대체 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가 더 궁금하여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니,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이제 모든 상황을 대충 짐작했는지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한 얼굴로 자랑스레 대답했다. 찾아오긴 내가 데려왔지. 아니, 엄니가 데려오다뇨. 아, 그 무엇이냐. 얼갈이 열무 뽑으러 밭에 갔는데 이내기니 집터에서 두 사람이 서성거리며 뭐라고 쌀라쌀라 하기에 내가 데려왔다니께. 우리 동네에서 미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또 있냐. 나는 너무 반가워 두 흑인을 집 안으로 들여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다. 흑인은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고는 말을 이었다.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집이 없어지고 경작지가 되었더라고 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난 그 표정이 안타까워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 흑인이 그때 그 미군이 틀림없고 이 청년은 이낙이 동생이 분명해요. 어머니는 그 옛날을 회상하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대답했다. 애미도 그리 생각하고 너한테 데려온 게요. 근데 이낙이 내가 서울 어디 사는지 넌 아냐? 알죠. 가끔 만나는데요. 어머니는 반색을 하며 받았다.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 반가워하고 신기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안다니 다행이구나. 서울 내고 가서 꼭 찾아줘라. 이내기 어머니 살아있단 소식은 나도 들었다. 우리 모자 얘기를 알아들 리가 없지만 두 흑인이 귀를 기울이고 표정을 살피다가 어른이 물었다. 유인학 씨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자세한 상황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간추려 대답해 주었다. 그 집은 10년 전에 이사를 갔다. 유인학이는 내 친구다. 친구 전화번호를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고 서울 내 집에 가면 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난 그 말을 알아듣고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 살아있다. 건강하다는 소식도 들었다. 흑인 군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단 말을 계속했다. 어찌하니랴. 전쟁 중에 어쩌다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첫돌이 같이나 아버지 나라로 갔던 혼혈아이다. 역시 어머니가 황인종이라서인지 아들은 피부가 아버지보다 덜 검다. 자세히 보니 피부는 검지만 큰 눈과 오똑한 콧날에 어머니 모습도 보인다. 시계를 보니 3시다. 이들을 우리 집에서 재울 수는 없다. 서울로 가야 한다. 지금 출발해도 밤 10시쯤엔 청량리역에 도착할 것이다. 마침 옆집 육촌 형님 지프가 마당에 있는 걸 보았다. 부탁하면 태워다 줄 것이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형님도 반가워하며 제천역까지 태워다 주었다. 1952년 2월 초순경이었다. 일사후퇴 동란으로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소문에 산 밑의 외딴 집이나 독립가옥의 주민들은 이미 피난을 갔고 마을 중앙의 몇몇 집도 피난 보따리를 싸던 어느 날 어둠이 짙어질 무렵 중공군과 인민군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미리 통보받은 그대로 집안에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소리도 죽여야 했다. 두꺼운 솜이불은 총알이 뚫지 못한다고 하여 집집마다 이불 2~3채씩 겹쳐서 두툼한 솜이불을 마련해 두었던 터였다. 하여 식구들이 모두 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그렇게 기나긴 겨울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서 마을에 전쟁이 벌어졌다. 중공군 뒤를 쫓던 국군과 미군이 한밤중에 마을 뒷산 국사봉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앞산 화살매에 진을 친 중공군과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총소리가 콩복듯이 요란하고 연이어 터지는 대포 소리에 귀가 먹먹하여 애어른 할 것 없이 솜으로 귀를 틀어 막아야 했다. 숨막히게 계속되던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앞문에 햇살이 비추며 소나기 먹듯이 뚱 멎었다.
당시 8살이던 난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걸린 문고리를 벗기고 마루로 기어나왔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빨리 들어오라고 쇳소리로 외쳤지만 나는 마루를 엉금엉금 기어 봉당에 내려섰다. 해가 앞산 화살매 위에 두어 발 올라왔는데 동네는 숨이 막힐 듯이 적막했다. 금방 총성이 멎은 뒤에 그 적막. 나는 고이가 넘은 지금도 소름 돋던 그 싸늘한 적막을 그때처럼 느끼고 기억한다. 대문을 열고 바깥마당으로 나와 담벼락에 붙어서 앞산과 뒷산을 살펴보았다. 앞산과 뒷산의 거리는 대포알이 날아가는 직선으로 2km쯤 될 것이다. 눈이 하얗게 쌓였던 앞뒷산 산자락은 군데군데 탄흔으로 검게 파헤쳐져 있었는데 소나무 사이사이로 어른어른 사람이 보였다. 그제야 아버지와 형도 나와서 담벼락에 붙어서서 살펴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화살매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주둔했고 국사봉에 아둔이 주둔했을 것이요.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난다. 우리도 어여 아침밥 해먹자. 곧 다시 전투가 벌어질 것이요. 아버진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삼형제는 마당가에 나가 앞뒷산을 살펴보았다. 후미진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귀가 떨어지게 시리고 발도 시려 우리도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우리 식구가 아침을 막 먹고 났을 때 지축을 흔드는 요란한 대포 소리와 함께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식구는 7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삼형제, 막내 여동생이 3살이었다. 이불을 덮어쓰고 앉았던 내가 살며시 빠져나오자 16살인 큰형이 내 뒤를 따랐다. 식구들의 고함을 못 들은 채 마루로 기어나와 앞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다. 총소리와 대포소리는 이미 새벽에 귀에 익었지만 방꼬레가 들들들 울리는 굉음이 무슨 소린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던 참이었다. 대문을 열고 나가 담벼락에 붙어 걸으며 바깥마당 가해까지 가서 집 앞 신장로를 보았다. 이런 세상에. 그림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탱크가 신장로에 늘비한데 탱크 몇 대는 앞산을 향하여 대포를 쏘아대고 몇 대는 이미 마을로 들어와 개울가와 언덕 밑에서 대포를 쏘고 있었다. 대낮이지만 시뻘건 대포알이 날아가는 것이 뚜렷이 보였다. 언제 나왔는지 아버지와 둘째 형도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로 난 길로 탱크가 올라가며 논뚝 밭뚝을 밀어 길을 내고 그 뒤를 커다란 차들이 뒤에 대포를 매달고 국사봉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전투는 간간히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요란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기도 하며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었다. 그날은 전투가 없이 아침부터 조용했다. 앞뒷산의 군인들은 숫자는 더 많아진 듯이 소란스러웠고 어제 낮과 밤 사이에 우리 마을은 미군 대포 부대와 탱크 부대 주둔지로 변해 있었다. 산자락 여기저기에 탱크와 대포 진지가 생겼고 산자락 밭이며 평평한 땅에 미군과 국군 천막이 들어찼다. 동네의 젊은 아낙네와 처녀들은 집안 다락에 숨거나 광이나 부엌이 넓은 집은 두 서너 사람이 숨을 만한 방공을 팠는데 옆집 여자들까지 그런 방공호에 모여 숨어 있었다. 중공군과 미군은 젊은 여자를 보기만 하면 환장을 하여 달려든다고 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30, 40대의 남정네들도 국군이나 인민군 눈에 띄면 여지없이 잡혀가서 노무자가 되어 지게로 탄약을 고지에 나르고 전투하는 군인들에게 밥을 날라야 한다. 목숨이 위태롭기는 싸우는 군인보다
소위 지게부대로 불리는 노무자가 위태롭다고 했다. 국군에게 잡히면 노무자가 되고 인민군에게 잡히면 의용군이 되어 죽을 때까지 끌려다닌다고 한다. 하여 남자들도 방공호나 다락에 숨고 노인들과 아이들만 나다닐 뿐이었다. 큰형은 16살로 덩치가 어른만해서 함부로 나다닐 수 없어 집안에 숨었지만 11살인 작은 형과 난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꿈에도 보지 못하던 신비로운 세상에 정신이 팔려버렸다. 집채만한 탱크며 바퀴가 2개 달린 기다란 대포, 집채만한 차에 그물망을 씌우고 소나무 가지를 빼곡하게 꽂은 자동차들은 아이들을 미치게 했다. 게다가 미군들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아이들은 그 과자가 초콜릿이라는 걸 금방 알았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그란 과자는 도로포스라는 것도 알았다. 아이들은 나중에는 구경도 구경이지만 골짜기마다 주둔한 미군들 진지를 찾아다니며 초콜릿 기부미를 연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전투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미군들에게서 얻은 초콜릿이며 도로포스, 껌, 통조림 깡통이 조끼 주머니가 넘쳐 조끼를 벗어 쌓아들고 집에 왔는데 통조림 깡통을 식칼로 찍어 따보니 고기와 콩, 과자가 가득가득 들어있어 우리 식구는 포식을 했다. 우리 마을 한가운데로는 외정 때부터 신장로가 났었다. 충북 제천에서부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정리, 우리 마을을 지나고 주천면 소재지를 거치고 평창을 거쳐 강릉까지 이르는 내륙 관통도로였다. 하여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 모양의 자동차를 보았고 말이 끄는 마차도 보았다. 우리 마을 신장로는 늘 오가는 행인들과 장꾼들로 붐비기도 했는데 충북 제천장이 5일과 10일, 강원도 주천장이 6일과 11일, 평창장이 7일 12일, 봉평장이 8일 13일로 강릉까지 장날이 이어진다. 장사꾼들은 마차나 달구지 또는 당나귀나 소잔 등의 길말을 메어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한다. 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야가 빠지고 영악했다. 큰 정말 우리 마을에서 400m 아래가 주막거리인데 국밥집이 하나 있고 두부와 메밀묵, 메밀전을 파는 집이 2집이 있다. 모두 막걸리와 소주를 팔기도 하는 제법 번창한 주막거리다. 미군들이 마을에 주둔한 지 닷새째 되던 날도 마을에선 전투가 없고 화살매에 넘어 용정리 쪽에서 전투가 벌어져 대포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도 요란하게 들렸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우리 마을 미군 포대를 피해 제천 방향 송안리 쪽으로 빠지며 전투가 벌어진다고 어른들이 말했다. 그날 점심때 골쭉말 사는 유인학이 뭔가를 한 보따리 들고 우리 집에 왔다. 나와 동갑내기인 녀석은 마을에서 가장 친한 동무였는데 들고 온 보따리를 안방에 앉아 풀었다. 풀어놓은 보따리엔 크고 작은 통조림 깡통이 여남은 개에 초콜릿 뜨며 도로포스, 껌, 난생 처음 보는 과자, 군인들 옷 색깔인 국방색에 칼자루같이 길쭉한 물건도 있었다. 녀석은 그것이 이빨을 닦는 약이라고 하며 뚜껑을 열고 눌러 짜서 내 손가락에 묻혀주고 이빨을 닦으라고 했다. 난 손가락에 묻은 하얀 것을 입에 넣고 문지르다가 그만 우에 토악질을 하고 뱉어버렸다. 입안이 온통 화끈하고 목구멍까지 쏴해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깔깔거리며 웃던 녀석이 제 손가락에 이빨약을 묻혀 네 대번 문지르곤 꿀꺽 삼키고 나서 말했다. 너도 해봐. 손가락으로 이빨을 문지르고 그냥 먹는 거야. 달달하고 입이 화해서 좋단다. 니 빨랑 해보라니께.
중학교 3학년인 큰형은 그것이 이를 닦는 치약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에선 두꺼운 종이봉지에 사자머리가 그려진 사자표 치분을 썼다. 손가락에 치분을 묻혀 손가락으로 이를 문질러 닦는다. 그런 치분도 마을에서 쓰는 집은 연화문 집에 불과하였고 살림이 어려운 집들은 소금으로 양치를 했다. 우리 식구는 둘러앉아 녀석이 가져온 초콜릿 뜨며 과자를 먹는데 녀석은 능숙하게 깡통 따개로 통조림은 따서 먹으라고 내주었다. 우리가 놀란 건 녀석의 깡통 따는 솜씨였다. 저런 솜씨라면 깡통을 수십 번은 따본 실력이었다. 놀란 큰형이 깡통을 따보았지만 어림도 없다. 녀석이 들고 온 통조림이며 과자가 워낙 많아 아이들이 미군들에게 초콜릿 기부미에서 얻은 것이라곤 믿을 수 없어 어머니가 물었다. 이내가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녀석은 마침 잔뜩 자랑이 마려웠던 터라 손짓 발짓으로 떠벌렸다. 우리 집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어유. 과자는 이제 너무 달고 맛이 없어 안 먹어유. 계기깡통은 보루 밖으로 있구요. 손가락같이 길쭉한 계기도 있구요. 시뻘건 계기도 뭉투리로 있어요. 미군이 피우는 골련도 많아서 우리 아버진 인제 골련만 피워요. 우리 식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녀석의 말투로 보아 허풍은 좀 들었겠지만 생판 거짓말은 아닌 게 분명하다. 큰형이 물었다. 얌마 그러니께 그런 걸 미군이 그렇게 많이 줬단 말이여? 형 그렇다니께. 그런 거 말고도 또 많어. 미군 담요도 5장이고 천엽 수건도 10장이나 있고 똥구멍 닦는 보드라운 종이도 이만큼이라니께. 우리 식구는 점점 눈이 화등잔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체 아버지나 형이 미군이 아니고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땅띵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답답해서 내가 물었다. 얌마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미군이 다 줬다는 거요? 그럼 누가 줘? 내일도 모레도 맨날 준다고 했다니께. 우리 인자 부자 된다. 찬우야 우리 집에 가볼래? 초콜릿도 많이 줄게니께. 나는 밑이 간지럽도록 궁금해서 녀석을 따라 나섰다. 이낙이네 집은 골쭉말 양지바른 산자락 밑에 있다. 집 오른쪽으로 말가우찌기 밭이 있는데 미군들 천막 5동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밭 뒤에 산골짜기에 탱크 5대와 커다란 대포 5문이 늘비하게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낙이 엄마가 전에 없이 나를 반갑게 맞으며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아랫목에 국방색 담요가 깔려있고 3살 배기 딸 연순이와 담요 밑에 발을 넣고 앉아 초콜릿을 먹고 있었다. 이낙인 나를 윗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뜯지도 않은 통조림 박스와 과자 박스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미군 담배도 많았다. 이상하게 생긴 병에 노르스름한 물이 든 병이 5개나 있었는데 이낙이는 그것이 미군들이 먹는 술이라고 했다. 난 부럽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여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했다. 안방으로 내려오자 이낙이가 손을 잡아당기며 앉으라고 했다. 주저앉으며 다리를 담요 밑으로 뻗었으니 방바닥이 따뜻하고 얼었던 발이 금방 화끈하게 풀렸다. 이낙이 엄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다. 버벅거리며 초콜릿을 집어주는 얼굴을 보니 엊그제 같은 꾀죄죄한 얼굴이 아니고 허여 멀건데다 머리를 곱게 빗어 쪼글진 모습이 눈이 부시게 예쁘다. 이낙이 엄마가 얼굴이 예쁘다는 건 동네가 알지만 저토록 달라진 모습은 처음이라 나는 정신이 멍해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낙이와 미군 과자를 먹으며 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저녁 밥상이 들어왔다. 난 의도적으로 눌러앉아 있다가 저녁까지 얻어먹게 되었다. 밥은 깡조밥이지만 국은 물을 넣고 끓인 소고기국이었다. 소고기가 많다던 이낙이 자랑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한 해 한 번 먹기도 어려운 소고기를
이 집은 요즘 매일 먹는다고 이나기가 자랑을 했다. 정신없이 밥을 먹고 나자 미군들이 먹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건 이나기 아버지가 얼른 가라며 쫓다시피 등을 밀었다. 이나기 아버진 왼쪽 눈이 멀어 별명이 외눈박이다. 어릴 때 동생과 장난을 하다가 꼬챙이에 눈을 찔렸는데 눈동자가 터져 실명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체구도 왜소해서 이나기 엄마가 한 뼘은 더 크다. 살인문을 나서던 난 눈앞에 확 닥치는 시커먼 사람에 놀라 기함을 했다. 캄캄한 밤에 시커먼 얼굴, 시퍼런 군복은 바로 앞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보일 정도로 무서웠다. 낮에 여기저기서 보았던 흑인 미군이었는데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이나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이나기네 집은 안채에 방이 둘이고 행랑채에 방이 하나 있다. 나는 살금살금 뒤를 따라갔다. 검은 미군은 주저없이 제 집처럼 불이 켜진 행랑채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창문 밑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였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 귀가 시리고 콧등도 시리지만 궁금해서 그냥 갈 수 없었다. 목을 움츠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안채 쪽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나기 엄마의 버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머리가 화끈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군이 뭐라고 떠들어대자 여자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내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더 엿듣고 싶지만 발이 시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듯 하려 봉당에서 뛰어내려 집으로 내달렸다. 골쭉말 이나기네 집에서 큰쭉말 우리 집까진 제법 멀다. 춥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어둠 속을 마구 달려 집에 들어갔다. 안방에 할머니까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롯불을 쬐던 식구들이 다투어 물었다. 이나기네 사정이 궁금하기는 온 식구가 한마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보고 온 모든 실상을 좀 허풍을 떨어가며 설명했다. 어른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듯 그럴 것이라고 했고 작은 형과 난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채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가 애라도 덜컥 생기면 어쩌누. 난 그날 밤 어른들 얘기를 들으며 이나기 엄마가 26, 아버지가 35이라는 걸 알았다. 제천 봉양에 살던 벙어리 처녀는 17살의 한쪽 눈이 먼 26 노총각에게 시집을 와서 이듬해 이나기를 낳았다고 했다. 이나기 엄마는 우리 할머니의 먼 친척인데 할머니 중매로 시집을 왔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나기 엄마는 벙어리지만 얼굴도 예쁘고 큰 키에 몸매도 풍성하다. 난 이나기 집에 자주 갔었는데 여름에 가슴을 풀어헤치고 딸 연순이 젖을 먹이는 광경을 자주 보았었다. 그 허여 멀겋고 풍만하던 젖가슴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미군 포부대와 탱크부대는 우리 마을에서 열이틀 만에 철수했다. 나는 전투가 없는 날엔 이나기네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었다. 초콜릿을 비롯한 미군 과자는 물론 고기 통조림, 나중에 알았지만 소시지, 햄, 소고기까지 먹을 게 너무 많아 점심과 저녁까지 얻어먹곤 했는데 행랑방에서 매일 밤 이나기 엄마와 자는 흑인 미군은 계급이 사르진이라고 했다. 미군들 계급을 우리가 알 턱이 없지만 많은 미군들이 사르진에게 경례를 하고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계급이 높은 줄은 알았다. 대포 사격이 끝나면 대포 뒤에는 신누런 노쇠 포탄피가 수북수북 쌓이곤 했는데 탱크가 산자락에 구덩이를 파놓으면 이나기 아버진 지게로 포탄피를 져다가 구덩이에 쏟아붓곤 하였다. 때로는 이나기와 나도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포탄피를
하나씩 안아다 구덩이에 던지는데 쨍그렁쨍그렁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 깔깔거리곤 했다. 탱크가 구덩이를 파주는 건 흑인 썰진의 지시였을 것이다. 이나기는 그런 포탄피 구덩이가 10개도 넘는다고 하며 그것이 나중에 큰돈이 된다고 으쓱거렸다. 미군이 철수하여 동네가 조용해지자 이나기네 집에 동네 아낙네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검둥이 미군과 열흘이 넘도록 밤마다 붙어 잤다는 그 요상한 사건이 궁금해 안달이 나던 젊은 아낙네들이었다. 이나기 엄마는 방 안에 빼곡하게 들어찬 아낙네들에게 과자며 통조림 등 있는 것 없는 것 내다 놓았고 아낙네들은 손으로 연신 주워 먹으며 손짓 발짓으로 검둥이 미군과 열흘간이나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다. 나는 첫날 이나기와 방구석에 끼어앉아 지켜보았다. 이나기 엄마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손짓을 하며 버벅거리고는 오른손 뻗어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고는 흔들며 목을 움츠리고 자지러지는 신용을 하여 여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나기네 옆집 창섭이 엄마가 손짓 몸짓으로 물었는데 말귀를 알아들은 이나기 엄만 다시 목을 움츠리고 자지러지며 손가락 2개를 펴기도 하고 3개를 펴기도 했다. 방 안은 여자들의 기성과 자지러지는 웃음으로 떠나갈 듯했다. 어머나 어머나 하룻밤에 2-3번씩이나. 이나기와 나도 멋모르고 덩달아 낄낄거리자 우리 당숙모가 벌떡 일어나 내 뒷덜미를 잡아 내쫓았다. 그 뒤에도 며칠간 이나기네 안방은 여자들이 들끓었다. 이나기는 내게 미군 담요 1장과 천엽 수건이라는 커다란 수건 1장을 주었다. 수건은 국방색에 몽실몽실한 털실 같은 것이 빼곡했는데 정말 소 내장 천엽 같은 느낌이 드는 수건이었다. 우리는 그 수건을 애지중지하여 이태가 넘도록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해 1952년 늦은 봄부터 이나기 엄마 배가 점점 불러지기 시작했는데 동네에서는 큰 관심거리였다. 산딸이 가까워지며 마을 아낙네들은 두셋만 모여 앉아도 이나기 엄마 얘기였다. 과연 검둥이 특이가 나올 것인가 아닐까. 아이들까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나기 엄마가 흑인 미군과 열흘이 넘도록 밤마다 붙어 잤지만 동네 사람 누구도 흉물스럽다고 따돌리거나 놀림거리로 삼지 않았다. 또한 마누라가 행랑방에서 밤마다 검둥이 품에 안겨 기성을 질러대도 모른 척 지낸 이나기 아버지를 멍청이 바보라고 놀리지도 않았다. 이나기 엄만 귀가 먹어 자기 소리도 듣지 못해 밤마다 질러대는 요상한 소리가 길거리에서도 들리더라는 소문이 났었다. 그들 부부가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였다면 아마 사정은 달랐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동네 아이들도 처음에 이나기를 양갈보 새끼라고 놀렸지만 미군 과자와 고기 깡통을 얻어먹으며 1-2달이 지나면서 신압으로 잊고 말았다. 그러나 이나기 아버진 그때부터 매일 독한 양주를 먹어 주정뱅이가 되어버렸고 술에 취해 밤마다 마누라를 두드려 잡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11월 중순 마침내 이나기 엄만 아들을 낳았다. 우리 할머니가 가서 애를 받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검둥이 아들이었다. 할머니는 70평생 동네 산바라지를 도맡아 했지만 그렇게 크고 토실토실한 애를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한 1회가 지나고부터 이나기네 집에는 다시 아낙네들이 들끓었다. 대체 시커먼 사람과 허연 사람이 관계를 해도 애가 태어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나기 동생 이름은 그대로 검둥이였다. 이나기는 딴에 검둥이가 듣기 싫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개똥이라고 우기지만
여전히 검둥이였다. 검둥이가 3살이 되던 해 1954년 8월 전쟁이 휴전되고 이듬해였다. 여름방학이었는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 군용지프 한 대가 들어와 멎었다. 나무 그늘에서 땅 따먹기를 하던 우리는 차로 달려갔다. 차에서 군인 2명이 내렸는데 하나는 흑인 미군이었고 하나는 한국 군인이었다. 난 그 흑인이 검둥이 아버지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다. 이낙이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미군에게 달려들었다. 미군도 이낙이를 받아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말했다. 한국 군인이 이낙이에게 물었다. 너 미군 아저씨 아니? 내가 얼른 대답했다. 예, 알아요. 검둥이 아버지 걸랑요. 뭐 검둥이? 이낙이가 냉큼 받았다. 검둥이 아니유. 개똥이유. 미군 아저씨가 우리 개똥이 아버지래유. 한국군은 영어로 뭐라고 말했고 흑인은 반색을 하고 이낙이 손을 움켜잡으며 흔들어댔다. 군인이 물었다. 너네 집이 어디냐? 빨리 가자. 이낙이는 미군 손을 뿌리치고는 집으로 냅다 내뛰었고 내가 2사람 앞장을 섰다. 전쟁 때는 탱크로 찻길을 냈었지만 밭임자가 다시 밭으로 만들어 찻길이 없다. 걸어서 10분쯤 가야 골쭉 말이다. 이낙이가 먼저 뛰어와 알려서 식구들이 모두 마당에 나와 있었다. 미군을 본 이낙이 엄마는 황소 연각 켜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부둥켜 안고 비벼대는 검은 얼굴과 흰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나는 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모여 앉았고 우리 또래 대여섯은 햇볕이 따가운 마당에 모여 서서 지켜보았다. 처음 미군이 개똥이를 안으려 하자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말똥한 눈으로 잠시 쳐다보더니 엄마가 번쩍 들어안기자 하얀 눈으로 쳐다보며 울기는커녕 방식방식 웃고 있었다. 난 그 광경을 보며 괜스레 턱 밑까지 매달렸던 가슴이 추르르 떨어지며 길게 한숨이 나왔다. 흑인 미군의 말을 한국군이 전했다. 틀림없이 아이가 태어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혹시나 하고 왔는데 아들을 찾게 되어 기쁘다며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미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낙이 아버진 불같이 화를 내며 개똥이를 번쩍 들어 아비 품에 내던지곤 당장 데리고 가라며 윽박질렀다. 바보처럼 순하던 이낙이 아버지가 하얀 눈을 희번떡이며 그토록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다.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속은 아이 피부색만큼이나 시커멓게 멍들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엄마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덩치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서럽게 울었지만 개똥인 그날 해질녘에 친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 마을을 떠났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저 강아지 남주듯이 주면 그만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알았지만 2년 전 계급이 썰진이었던 미군은 준이가 되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러 1973년 여름 개똥이 아버진 22살이 되어 미국군으로 한국에 파병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 우리 마을에 온 것이다. 나는 2 부자와 함께 기차를 타고 청량역까지 오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름이 짐 마티네스라는 개똥이 아버진 1926년생으로 나이가 47세였다. 그렇다면 이낙이 엄마와 동갑이다. 이낙이 동생인 개똥이는 이름이 테우스 마티네스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이낙이네 가정사를 물었다. 난 아는 대로 말해주었다. 개똥이를 친아버지가 데려간 그해 가을, 이낙이네는 땅속에 묻었던 포탄 피를 꺼내 팔아
논을 5마직이나 샀었다. 그때부터 밥술이나 먹게 되어 잘 살던 이나기는 1963년 영월 탄광으로 이사를 갔다. 이나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사촌형의 꿰매 빠져 영월 탄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태 만에 쫄딱 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이나기 아버진 화병과 술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들 부자를 데리고 마포동 내 하숙집에 오니 11시 40분이었다. 통금 시간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좁은 하숙방에서 세 사람이 자야 한다. 나는 책상 서랍을 뒤져 유인하게 명함을 찾아냈다. 그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다가 제대한 뒤에 독립해서 정비 공장을 차려 제법 쏠쏠하게 돈을 번다고 자랑을 했었다. 그는 밤중인데도 금방 전화를 받았다. 자초지종 내 말을 들은 그는 당장 이쪽으로 오겠다고 설쳤지만 통금 시간이 되어 올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유인하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다. 우리 엄니 오늘 미국으로 갔다. 미국을 가다니 개똥이 아버지가 데려갔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마누라가 작년에 죽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엄니를 아주 데려갔어. 나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하기는 두 남녀가 아직 47세인 한창 때다. 이나기 어머니는 비록 듣고 말하지 못해도 얼굴이며 몸매도 눈에 띄는 여자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속에서 만난 피부색이 다른 두 남녀는 어쩌면 천생연분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여자는 말하지 못하니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 술잔을 입에 털어넣듯이 마신 그가 투툴거렸다. 말도 못하는 엄니 꼴이 가관이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더니 잡아먹을 듯이 대들더라. 죽은 우리 아버지만 불쌍하지. 말 못하는 마누라한테 평생 쥐어 살다가 한창 나이에 술병을 껴안고 죽었잖냐. 네가 왜 못 가게 해. 엄니 이제 47이야. 외려 잘된 일 아니냐. 하긴 그렇다. 나 뜨거운 말이지만 우리 엄니 새꼴이다. 아직 신혼인 우리 부부 잠자리를 번번이 엿봐서 집사람한테 민망해 죽을 지경이었다. 그랬을 것이다.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었다.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로 잘된 일이다. 네가 엄마 그리워 못 살 나이도 아니잖아. 그래, 그 검둥이가 우리 엄니 고생시킬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았다. 개똥이도 있으니까 가서 잘 살 것이요. 그렇게 미국으로 간 이나기 엄마가 43년 만에 나이 90이 넘어 큰아들에게 돌아왔다고 한다. 그의 집은 강남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다.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았던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와 나를 덥석 안고 서양식으로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곤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버벅거렸다. 만나서 반갑고 너도 많이 늙었다는 말일 것이다. 노인의 가슴이 내 가슴에 뭉클하게 느껴져 엉거주춤 엉덩이를 빼며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랐다. 앞서풀 풀어헤치곤 허여멀건 풍만한 젖가슴으로 검둥이 아들 젖을 먹이던 그 모습. 행복한 얼굴로 젖을 물리고 검은 엉덩이를 투덕거리던 모습을 난 생생하게 기억한다. 노인을 떼어내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다. 머리만 새하얄 뿐 노인은 70대로 보일 만큼 젊고 몸매도 탱탱하다. 참 곱게 늙은 부잣집 만화님 같다. 개똥이가 내 옆에 앉으며 한국말을 했다. 형,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 잘생긴 이 흑인도 그새 60이 넘었다. 노인은 흑인 아들과 날 번갈아 바라보며 손짓으로 떠든다. 짐작컨대 나 때문에 검둥이 아들을 찾았고
꿈에도 못 잊던 아이 아버지도 만나 미국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말을 터였다. 참혹했던 한국 전쟁은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활화산이다. 66년간 전쟁은 간헐적으로 계속되며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국지적인 전쟁이 6.25 전쟁의 연속임을 느끼지 못한다. 하도 많은 크고 작은 전쟁에 만성이 되어서 그럴 것이다. 전쟁은 적대적으로 싸워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다.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휘말려 죽고 몸과 마음이 상한다. 강원도 산골의 유영호 씨 가족은 전쟁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진 않았지만 상흔이 깊다. 검둥이 품에 안겨 열흘이 넘도록 밤마다 희열에 몸부림치던 마누라를 지켜본 외눈박이 남편은 그 분노와 한을 오직 술로 풀다가 젊어서 죽었다. 이제 90이 넘어 회왕과 아픔을 비록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전쟁을 몸으로 겪은 노인이 생을 마감해야 이낙인의 집안에 들이운 암울한 전쟁의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보면 난 1952년 2월부터 이들 가족의 한가운데 있었다. 내가 영문과를 택한 원인은 개똥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왔을 때 통역을 하던 운전병을 보고 나서였다. 나는 그때 이낙이 아버지의 화산같이 터지는 분노를 젊은 운전병이 흑인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했었다. 내가 보기에도 개똥인 친아버지가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운전병의 긴 설명에 흑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듣곤 마침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운전병의 말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잘된 일입니다. 나는 그때 꼭 미국말을 배워 운전병처럼 되겠다고 결심했었다. 노인의 수화대로 내가 아니었으면 이들 가족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노인은 그것을 알기에 내가 보고 싶었을 것이다.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며 나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